그래서 2007년도가 또 기점입니다. 넘어가는 게 F-35로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 기존에 F-22는 돈을 들이면 뜯어 고치는데 더 힘들다. F-35를 가지고 가는 나라, 판매하는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우수 고객, 우수 동맹, 인공지능 그런 이제 플랫폼에 넣을 수 있는 전투기나 전체에 넣을 수 있는 자주포,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포 그 기술을 참 저 유럽이 갖고 있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또 우리 밀리터리 이 무기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현재 네.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 이게 F-22 랩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 성능이 최고고 그 전반적인 성능이 그리고 이제 생산은 이미 끝나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미공군에 네. 그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80여 대. 아, 더 생산을 안 합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스텔스 전투기 F-35를 아주 육성하기 위해서 빨리 끊어버리고 자기만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맹국한테 보급하기 위한 좀 약간의 성능이 약간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이 약간 밑에 떨어지는 F-35를 이제 A형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 있죠. 아, 지금 사실 최강 비행기가 F-35라고 또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인상이 강한데 네. 이게 후속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F-22 랩터보다도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그냥 거군요. 뭐 이게 스텔스 5세대 전투기로 등장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적 레이더에 포착이 안 돼야 되잖아요. 아주 네. 뭐 가까운 거리까지 가면은 포착은 되는데 멀리서 적 레이더가 탐지를 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이면 세계 최고, 현재도 세계 최고입니다. F-22 랩터 좀 설명해 주시죠. 미국만 180대 보유하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180여 대 동맹국에게 풀지 않는 이유. 일본도 그걸 이제 침을 이제 삼켰는데 결국에 이제 포기했고 아.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도입을 이제 하고자 노력했는데 미국이 절대 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F-35로 이제 다 유도를 했죠. 그거 사라. 이게 보급형이다. 그리고 이제 엔진도 하나짜리고 이건 엔진 두 개인데 이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는 게 스텔스 성능이 이 소위 뭐 중국이나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들이 이제 이쪽을 이제 탐지해야 되잖아요. 네. 이 F-22를. 그러면 서로 이제 비행하는 거리가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근데 이게 최대한 뭐 40km까지 앞에 전투기 앞에 40km까지 가야만 화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40km면 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스튜디오 여의도 이제 기준을 하면은 한 인천 그 앞에 그 경인고속도로 그 끝나는 부분 네. 그 정도 거리예요. 어. 네. 그 30여 킬로 정도 뭐 30. 그러면 좀 먼 거리 아닌가요? 하늘에서 금방 금방이에요? 이게 지상에 또 속도 마하로 날르니까. 그러니까 뭐 지상은 이제 자동차 중심이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뭐 먼 거리로 느껴지는데 공중에서는 보통 순항 속도가 우리 여객기 타고 이제 뭐 해외 갈 때도 장거리 할 때도 보통 1000km 시속 1000km 이상이에요. 네. 그 화면에 그 띄우는 걸 이제 뭐 에어쇼라고 해서 보면은 1000km 막 1100km까지 뭐 어떨 때는 고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40km는 전투기가 이제 그 앞에까지 가면 이미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훨씬 멀리서 발견해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F-22 랩터는 상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공격 준비가 다 되는데 이쪽은 여기 있는 걸 모르는 거군요. 계속 다가가다가 이제 뭐 격추되는 거죠. 아. 이제 그런 측면. 그러니까 피탐지율이 세계 최강이다. 아, 그래. 그게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이제 피탐률이 40km. 그리고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J-20이 160km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리가 숫자상 거리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한 4배 떨어지는 거죠, 4배. 그가 멀리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사일을 쏘고 공격할 수 있지만 상대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이제 전장 환경이나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격추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스텔스 전투기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언론, 일반 기성 언론사에서 표현을 이제 하는 게 그러면 이 레이더 스코프, 레이더 화면상에서 뭐 지상 체계 레이더든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계 레이더 상에서 이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들이 어느 정도 이게 사이즈로 이렇게 포착이 되느냐. 되게 뭐 원형이나 점이나 뭐 일반적으로 뭐 세를 표현하는데 세 크기라고 하는데 그냥 숫자상으로 얘기하면은 F-22 랩터가 숫자가 0.0001 제곱미터. 중간에 0이 3개 붙어요. 아. 왜 여기도 어려워요? 0이 3개 붙으니까. 그게 아주 작게 보인다. 이 수치가 아직도 깨지를 못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망에서 이 정도 크기의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아 이건 새야 이렇게 넘어가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점으로 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경쟁자인 J-20은 그냥 0.1 제곱미터. 아. 그냥 0.1. 그냥 비행기 딱
비행기로 딱 식별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0.001제곱미터하고 0.1제곱미터를 어떻게 외우는 것도 이게 0.1은 그냥 어렵네. 이거 반대로 저기죠. 약점이죠. 이 중국제 제20 전투기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게임이 안 되고 반면에 이제 중국이 한 10여 년 전, 정확히는 2012년도부터 이 제20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를 이제 한 건데 개발을 거의 막바지 갖고 이제 생산 배치한다. 근데 전 세계 놀란 게 중국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기존의 그 러시아제 전투기 하드카피 떠서 만들고 있는 나라가 갑자기 건너뛴 거죠. 스텔스를 만들었다. 그게 충격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이 그냥 적당한 거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건너뛰면서 나타나니까 그것도 최근에 끝났던 작년 11월에 GI 에어쇼에서 한 10여 년 전에 2010여 년대 막 시제품부터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단위로 에어쇼 할 때마다 이제 비행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쟤를 내가 우습게 봤는데 있네. 그리고 동시에 그 시점에 2012년도 시점에 그 항공모함이 중국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딱 공개를 합니다. 동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군사적으로 많이 따라오고 있구나,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경계심이 생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나 이제 일본의 자위대 입장에서는 좀 그냥 뭐 대만을 침공하는 데는 가능하겠지. 근데 그것도 피해를 많이 받고서 대만에 상륙할 거야. 쉽지 않아. 그렇게 일반적인 이제 평가를 했다가 그걸 보고서 본격적으로 침공 준비를 하네. 항공모함이 있다는 게.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 그리고 뭐 공중급유기, 뭐 조기호, 뭐 통제기를 그 시점에 그냥 한꺼번에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이 이제 뭐 미국이나 서유럽의 그 일본 자위대 스타일의 어떤 그 편제, 그러니까 구성을 갖춘 거죠. 모든 그 항공 그 장비들을, 항공기들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위협이 이제 상승,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네. 대만 침공에 대한 게 진짜 얘네들 할 것 같다. 전력이 옛날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그 전력이 아니다. 아주 그 서구화된 서유럽이나 미국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한 10여 년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그 미국 중심, 일본 중심으로 국방비를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많이 그게 내일 당장 쳐들어가는 것처럼. 좀 그래야 국방 예산을 많이 타낼 수 있으니까. 항상 국방비는 미국도 이제 이게 감축이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이제 자르려고 하는 게 있고 민주국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유지하려고 이제 긴장감 조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날부터 제 기억으로 11년 지났어요. 오늘 쳐들어간다 한 게 11년. 제 기억으로 2014년부터 본격화됐죠. 그래서 이거 그냥 그렇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건데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아니야,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그러다가 분명히 실행하는 날이 올 거야라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 온 거고, 이제 실제 다 구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수준만큼.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뭐 6세대 전투기 뭐 중국이 뭐 개발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도 역시 기존의 그 중국제 스텔스 전투기 J20이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요.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또 이 기술을 훔쳐다가 이제 F-35를 한참 그 개발할 때 막바지에 그 훔쳐온 게 있거든요. 해킹해서.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려운데 차단되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완성을 해야 돼요. 중국의 군사력이 정말 대만을 확실하게 접수하려면은 그 주변국, 그러니까 태평양 국가인 이제 미국 군사력, 일본, 그다음에 저 옆에 떨어진 호주 군사력도 이제 다 합세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차단을 해야 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막아야 되다 보니까 그 상대 국가들이 핵심 전력이 이지스 전투함, 네. 그다음에 스텔스 전투기 이게 중심이거든요. 뭐 네. 육군 전력은 이게 바다에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뭐 아주 순위가 되게 낮아요. 뭐 현대화됐다, 성능이 좋다 이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6세대 전투기까지 이게 나온 거고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J20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차단을 멀리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도 좀 높여야 되고. 네. 그래서 J20은 이제 말 그대로 10여 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능이 좀 미국제 스텔스 전투기 F-22하고 35에 딸려요. 모자라요. 그거 갖고는 안 돼. 뭐 자기들 규모를 수출을 안 하고 200대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데 그거 가지고도 힘든 게 이 미국은 자기 동맹국에 그거를 다 팔아요. 규모의 경제도 있지만 F-35를. 네, 그 F-35는 F-21은 안 팔고 규모의 경제도 있지만은 포위망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포위망. 그래서 전례 없이 이제 뭐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판매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일본한테 고성능 전투기 판매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줬는데 최근에는 이제 2018년 기준이죠. 그냥 동시에 딱 해서 포위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중국을 포기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동맹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그다음에 호주 우선적으로 판매를 했죠. 네. 아시아에서는. 그 나머지 나라한테는 주질 않아요. 네. 믿을 수가 없고 그 군사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 이제는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10여 년 지났는데 70%까지 이제 군사력 건설이 됐어요. 그 스텔스 전투기를 기본적으로 200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모함도 기본적으로 3척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 소위 그 동맹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입장에서 이제 우방 저기 군사적인 우방인데, 이게 또 합세해서 이게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70% 이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안 돼. 100% 채워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더 신형 무기들, 그리고 소위 중국판 이지스함도 이거 갖고 모자라. 더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6세대 전투기가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그 전력, 실력이 아직은 모자라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 어떤 집권 기간이라는 게 뭐 일당 독재라고 하지만은 또 무한정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시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단기적으로 설정한 게 27년까지는 뭐 70% 현재 70%라면은 한 뭐 85%, 90%까지 완비를 해라. 그래서 그때 상황이 지금 뭐 트럼프 정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2기가 저거 안 되면 막판에 뭐 쳐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27년 뭐 후반이나 28년도가 이제 실제 위험하고 1차적으로 첫 번째.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무기 체계들이 이런 신형 고성능 무기들이 다 이제 중국제 무기가 어느 정도 숫자가 차는 90% 정도까지는 90, 뭐 채워진다. 90%, 95% 되면 이제 2030년 될 거예요. 막 그들도 서두르니까. 그럼 실제 위협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저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분위기 조성해서 돈도 타고 중국도 돈을 이제 확보해서 빨리 더 많이 그 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흘러와서 아직은 이제 실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향후 한 2, 3년 후. 그래서 뭐 트럼프도 열심히 뭐 조선 이야기하면서 해군을 네. 증강해야 된다, 한국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너운스 멘트를 날리는 게 나도 준비하고 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전례 없이 일본 자위대한테 한 10여 정의 그 공격용 무기,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우리가 판매를 하는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언론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쳐들어가지 마라. 나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서로 이제 이 충돌하면은 이기는 승자가 없을 거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현재. 네. 자, 그렇다면 F-22 랩터 그렇게 뛰어난 전투기, 뭐 어떤 분들은 그 외계인이 만든 비행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왜 180대 정도 성도만 만들고 더 만들지 않나요? 그리고 왜 그거는 이렇게 확산을 안 시키죠? 일단 그러니까 시대상을 보시면은 34년, 35년 전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1989년, 뭐 90년대 그 당시에 F-22, YF, 그러니까 Y자는 이제 시제기라는 뜻으로 YF-21은 이제 한참 그 지면에 등장했어요. 소개됐어요. 뭐 온갖 잡지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컴퓨터를 사용 안 했거든요. 네. 소위 그냥 일반 노트북도 아예 그냥 생각도 못 하던 시절이에요. 뭐 스마트폰은 뭐 더 이상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뭐 존재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컴퓨터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우리가 노트북 사용하듯이 원활하게 뭐 화면에서 구동돼서 뭐 정보 이렇게 공유하고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하는 그런 기능이 군사화된 기능, 공중에서 원활하게 뭐 정보를 데이터 링크해서 받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또 자주 하잖아요. 이 노트북도 어느 시기 되면은 자꾸 보안 측면에서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자꾸 오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한 기술이 아주 군사 규격에 그 기술이 최소화로 들어갔어요. 내부에. 이 지능이. 그러니까 뭐 지금 AI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해서 97년도를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양산 배치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버벅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컴퓨터가 시스템이 레이더는 뭐 이렇게 성능이 좋아도 스텔스 성능하고 안에서 뭔가 좀 제대로 이렇게 뭐 데이터 융합도 그것도 원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거를 또 이제 손을 대서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노트북을 이제 뭐 업그레이드 할 때 간단치가 않아요. 뭘 다 백업을 해야 되고 옮겨놔야 되고 이제 그런 일상생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바에는 어떨 때 그냥 새 거 살까? 이건 그냥 내버려두고 일단 저장소로 쓰고 그냥 노트북 새로 사서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 이제 그런 개념. 그게 바로 F-35. 그게 그러니까 2000년대로 들어서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기준하면은 일반 그 핸드폰의 대중화하고 노트북 중심의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 중심으로 넘어가던 시절이 2001년, 2년입니다.
네. 일반 대중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음. 그래서 그런 컴퓨터, 또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급성장한 게 뭐 2003년, 4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F-35A가 양산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막바지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런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래서 2007년도가 또 기점입니다. 이 넘어가는 게. F-35는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 기존에 F-22는 돈을 들이면 뜯어 고치는데 더 힘들다. 네. 시간이 더 걸리고 더 어렵다. 다 드러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그 대비태세는 떨어진다. 이거는 있는 대로 그냥 쓰는데 무엇보다도 스텔스는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확보를 했으니까 얘는 작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투입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나 성능이 뛰어나고 해서 그냥 미국이 독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업그레이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이 일단 구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엔진이나 외부는 신형인데. 예, 스텔스나 그 엔진 추력에서 지속적인 그 순항 속도, 음속의 순항 속도는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은 여전히 좋은데 이 내부 이 컴퓨터 시스템은 구닥다리.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전투기네요. 예, 그래서 생산 중단하고 바로 넘어간 거예요. 엔진도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럼 연료비가 더 들겠죠. 지금 그런데 F-35도 사실 우리가 최고의 비행기, 뭐 F-22도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뭐 보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6세대 전투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6세대 전투기가 개발이 된다? 이거는 도대체 지금 F-35나 F-22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가진 거길래 6세대라고 표현을 할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세대가 다르다는 얘기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면이나 온라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과대 포장을 하는 게 뭐 한 10여 가지 항목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냥 간단히 이것도 얘기해서 복잡하게 자꾸 이렇게 할 게 없는 게 AI 적용. 아, AI.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무인 복합. 그 저기 무인 전투기들 옆에 거느리고 다니면서 통제하면서 그 미끼로 던져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공중에서 이 전파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전파 끊을 수도 있고 네. 방해받으면은 그거에 견딜 수 있는 어떤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소위 인공지능이 자기가 이제 상황을 다 레이더로 포착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바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사람은 이제 뭐 탑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를 순간에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해주는 거죠. 대신 데리고 다니다가 그 전파 방해를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또 공격 무기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게 레이저 무기잖아요. 네. 그것도 뭐 2005년부터 중국 그 쳐들어가는 것처럼 그거 똑같아요. 그냥 내일 나온다. 근데 벌써 그것도 한 18년 지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레이저 무기는 완성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중에서 발사한. 근데 그게 이제 출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를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뭐 2030년대는 나오긴 할 건데, 그러니까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게 이 공중이잖아요. 네. 지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객기 타고 여행할 때도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그 이상의 성층고도 있고 외기가 있잖아요. 외기권. 네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그 위성들, 정찰 위성들 정보를 제대로 받아서 네트워크, 다른 전투기에 주고 막 원활하게 전파 방해 다 이겨내고 적의 또 재밍 다 이겨내고. 그래서 우주에 있는 우주 전력, 자산을 다 네트워크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에요. 뭐 엔진 문제라든지 그 항속거리는 다 부수적인데 지금 중국의 뭐 6세대 하면서 그 뭐 사실 기성 언론들은 그런 좀 이렇게 쇼킹한 거를 기사를 이제 제목을 만들어야만 먹고 사니까 조회수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뭐 6세대다? 6세대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6세대가 아니라 5세대에서 이제 소위 뭐 중국 입장에서는 완성을 제대로 하는. 5세대의 성능, 약점들을 좀 보완하는.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 같은 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네. 지금에 나와 있는 J-22 일단은 항속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태평양에 미군 들어온 걸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항속거리가 좀 저기요. 일단은 길게 만들었는데 나머지 그 스텔스 성능을 좀 희생했어요. 그래서 J-20을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귀날개가 있습니다. 귀날개. 근데 이 스텔스 전투기에서 귀날개가 들어가면은 저게 과연 스텔스냐? 디자인이? 저거 포착될 텐데 그 귀날개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안정적인 비행 성능,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디자인과 이제 설계가 들어가 복합되다 보니까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탐지되는 피탐률이 그 랩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다못해 F-35도 뭐 엄청 차이가 나고.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6세대, 좀 미국의 6세대 전투기를 좀 정리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인 항공기를 한 대의 그 유인 항공기가 전투기가 무인 항공기를 같이 끌고 다니면서 네, 협업. 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해야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상태는 이제 뭐 짧은 기간 내 5년 이내에 그런 게 시제가 나오면은
사람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시스템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버벅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추락할 것도 생기고 통제하는 게 그걸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2030년대, 그 35년 넘어가면서. 그래서 6세대 전투기는 실제 나오려면은 미국 중심으로 NGAD라고 하는데 아니 2040년 나가면 이제 뭐 좀 등장할 거예요. 2040년. 네, 흔히 볼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거기다 레이저까지 네. 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우리가 공상과학 스타워즈에서 보던 그런 비행기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근데 실제 그 공중발사 레이저 네. 포는 레이건 시절 때 레이건 대통령이 1987까지 그때 스타워즈 예, 계획이 있었죠. 이미 그때 이미 80년대에 그거는 있었어요. 그런 개념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를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이미 했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90년대, 2000년대 왔는데 사실 실전 매치된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가는 게 있어요. 예산을 자꾸 연구, R&D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은 자꾸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2000년대 중반, 2005년 이후에 그런 거를 개념, 나는 이것을 할 거야. 자꾸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자료를 많이 올렸어요. 미국이. 그거를 중국이 다 모아서 훔쳐다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단위가 높은 기술은 해킹, 뭐 미 국방성이나 방산업체에 들어가서 해킹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무기들이 이제 몇 개 있었죠. 네. 지금은 다 차단되고 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랩터가 엔진이 2개가 있고 그래서 성능이 더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건데 그 뭐 6세대 뭐 이제 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5세대를 완성시키는 수준에 불과하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중국에. 중국이 예. 근데 엔진을 3개는 뭐 6세대를 만든다 하니까 그럼 랩터보다도 엔진이 하나 더 달리니까 얼마나 뛰어난 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그 군용기 발전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거기 항상 심취해 있는 사람인데 2차 대전, 1945년 2차 대전 끝난 이래로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서 그 소비에트 연방을 이제 전술핵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항공기를 띄워야 되는데 항속거리가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이디어를 짠 게 그 이름, 그 특별한 그 함재기, 폭격기인데 일종의 이름이 AJ-1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샤베지. 이름이 이제 별명이 샤베지인데 얘가 엔진 3개예요. 근데 공격기 같으면서도 폭격기인데 그러니까 함상에서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그 왜 그랬겠냐? 그 엔진의 신뢰성이 첫 번째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프로펠러 엔진에다가 또 제트 엔진을 옆에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다는 거 있죠. 그 균형을 잡을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고정익기,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고정 헬기 말고요. 그 분야에서는 아마 아주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중국이 한다 보니까 얘들도 이 비행상의 항속고리 문제가 좀 있나 보다. 오히려 그게 네.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아니라 채공 시간을 못 늘리고 그다음에 엔진의 어떤 그 완성도가 급하게 하다 보면 좀 모자르니까 뭐 공중전을 우선시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전투기에서 엔진 3개? 다발 전투기가 그렇게 흔했나? 물론 그 옛날에 뭐 47년대 뭐 XF-87이라고 엔진 4개짜리 미국에 있었는데 그냥 그건 개발하다 없애버린 정도니까 되레 방해, 기동성에 방해되는 것도 있고 설계 잘못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선에서도 중국의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한국의 엔진을 써야 된다. 이게 조건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엔진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중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이 항공기에서의 중국 이 엔진의 기술력 어때요? 그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그 추력, 힘을 제대로 자기 그 몸뚱아리, 플랫폼에 그 비례해서 추력을 좀 안정되게 세게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모자르고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딱 장착을 했으면은 오래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처럼 좀 정비를 잘해서 오래 사용하면 이제 어떤 내구성이 연하는 긴 건데 이 중국제가 러시아제 엔진을 카피를 떠서 출발하다 보니까 역사가 네. 그대로 단점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냥 남의 걸 베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철학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근데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는 뭐 아주 뭐 악전고투속 하면서 아주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 안 되니까 영국제 엔진을 정식으로 사다가 해서 그걸 발전시켰고, 뭐 옛날 독일제도 그렇고, 뭐 혼합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그 개발은 이제 꾸준히 했는데 수명들이 짧아요. 독일제가 원래 그랬듯이 그 근본 자체가 유입한 그 기술들이. 그래서 러시아제 엔진이나 이 중국제 엔진이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역시 뭐 그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 하여튼 뭐 서방의 엔진 기술과는 좀 아직 격차가 있다. 미국과는. 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일본도 그 똑같이 이걸 겪었어요. 네. 근데 일본은 이제 추력을 소위 힘을 이렇게 분사하는 거를 좀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 1950년대부터 어떤 미국이 좀 도와주면서 개발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했는데 완성이 안 돼서 결국 포기를 하고 그 엔진 전투기 엔진이 완성이 안 돼서 포기를 하고 영국으로 지금 가서 소위 영국과 협업 같이 공동 개발하는 그 GCAP, GCAP이라는 전투기에 합류를 했어요. 결국 엔진 문제 때문에 일본도 그 잘난 일본도. 엔진이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군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미국의 눈치를 살금살금 보면서 기술도 좀 이렇게 도움도 받으면서 했는데 한 70년 동안 결국 이제 포기하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롤스로이스하고 이제 같이 해서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를 이제 뭐 한 10년 후에 장만해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외형상으로는 이제 얘기할 때 GCAP를 6세대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뻥튀기를 좀 합니다. 네. 과장되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동참한 게 중국 전투기가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미국은 이제 팔짱 끼면서 딱 보면서 그거 그렇게 안 될 텐데. 돈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기술도 그 개념은 나와 있어도 그 기술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니들이 지금 당장 해서 뭐 6세대라고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딱 관망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가 내부에 항상 그 돈 문제니까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하면서 재출발을 최근에 이제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 들으시는 분이나 보신 분들이 너무 뭐 미국을 뭐 칭찬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 그동안의 냉전 그 시절 이후에 탈냉전까지 지켜보면은 꾸준하게 군사력, 무기 체계를 꾸준하게 표준화 그리고 항상 대비하고 만들어 놓고 그런 나라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하긴 또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합니다만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또 어느 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선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 과장된 거예요. 그 학자들, 그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뭐 미국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TV나 이렇게 보면은, 아, 쟤 뭐 되게 과장되게 얘기하네. 그거 아닌데. 근데 어쨌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소위 이게 우리가 훈련 많이 하자, 트레이닝. 네. 뭐, 운동선수도. 그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을 많이 겪어보고 어떤 모든 종류의 전쟁, 뭐 정글전이든 산악전이든 사막전이든 그러면 그러한 나라를 상대로 단련된 나라, 무기체계도 그렇고 한번 붙으면은 누가 더 유리합니까?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왔고 지금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가 따라잡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미국을 뭐 이렇게 때려부시기는 쉽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비행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 KF-21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또 비행기가 있죠, 항공기가. 이것을 가지고 F-35 F-22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 F-35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어떻습니까? 5세대 전투기 사이에서는. 뭐 말 그대로 우리는 4.5세대. 아, 우리는 4.5예요. 아직은 스텔스 성능이 없죠. 아, 스텔스가 없으니까. 예, F-35는 스텔스고 그 5세대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외형을 디자인한 걸 보고서 우리가 저도 그랬고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겠느냐 이제 자꾸 이렇게 좀 스스로 이렇게 띄우는 생각했는데 또 뭐 그것도 일단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내부 무장창이 없잖아요. 일단 무장을 다 감춰야 되는데 네. 그래야 이게 레이더 반사파가 없는 건데 이건 다 밖에 소위 한문이라 해서 반매립 무슨 어디 뭐 쓰레기 매립한다 그 매립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 미티어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스텔스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은 그런데 디자인만 가지고 이제 이게 스텔스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외형 그 프라모델처럼 이게 전파를 뭐 흡수한다든지 뭐 반사를 이제 못하게 하는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소재가 뭐 금속이 아니고 복합 소재 같은 이제 좀 비금속 뭐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 전 단계에서 그 로드맵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면에서도 슬금슬금 이제 세미나에서 흘린 게 향후에 120대를 우리가 KF-12에 처음 양산이 120대인데 블록 1하고 블록 2라고 나눠지는데 성능이 120대 한 다음에 해보겠다. 하겠다. 목표는 스텔스기를. 예, 목표는 가지고 있다. 근데 뭐 한 번에 다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하는 게 FA50을 거쳐서 이제 뭐 만들어서 거의 개발이 완료할 시점이 이제 가고는 있지만은 갈 길이 너무 멀고 기술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아무리 그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어도 뭐 캐드캠 이용해서 설계했지만은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또 축적돼야 돼요, 경험이. 그렇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논란이 있는 게 그러면 블록 3에서 바로 5세대 전투기가 되는 거냐 설계를 해가지고 재설계를 그냥 뭐 무장창 내부 무장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가지고 넣어야 돼요, 프라모델처럼 안에다 무장을 미사일을 넣는 그것부터 새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F-35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융합이라든지 성능을 이 머리를 또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블록 3에서 다 완비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뭐 KF-XX라는 네 번째 단계로 가야 될지 그래 아직은 이제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지금 드러나면은 또 견제하는 게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뭐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꾸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면 미국도 달가워하진 않겠네요. 경쟁자가 자꾸 생겨난다면. 아니 미국 입장이 아니고 그러면 미국은 이제 이 KF21에 대해서 되레 들어갈 거 얘기를 안 했지만은 어떤 육성하고 좀 빨리 완성해라. 그 단계라도 엔진은 일단 미국제라는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우리는 미국제 엔진을 쓰니까. 네. 그래서 뭐 또 반면에 욕심이 많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또 국산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아주 그런 거는 안 좋아하겠네. 그거는 이제 업체 입장에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떤 수익성이 이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2025년 상반기 시점에서 관망을 이제 해보겠다. 네. 예, 그 말씀대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제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아니 그냥 계속 수지 뭘 그거를 그리고 계속 같았으면은 그 기술의 일부를 10%, 15%, 20% 단계별로 줄 텐데 그렇게 해서 좀 천천히 뭐 나중에 2040년대 이후에나 50년대나 시도를 해보지 왜 이렇게 서둘러.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그 국산 엔진 하다 보면은 그 좀 숙제나 우리가 뭐 박사학위 딸 때처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예전에 흑표 전차인가? 네. 그것도 그 엔진 팩 때문에 문제가 파워팩. 되게 파워팩. 네. 그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던 걸로. 근데 차원이 달라요. 아, 이거 비행기는 더 뛰어나게. 아, 그냥 간대로 그냥 지상체하고 이 비행체하고 달라요. 그 기술이 엔진도 그렇고 쉽지 않은 거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120대 그 두 개씩 해서 240개 엔진을 팔 수 있는 거고 또 수출되면 추가로 팔 수 있는 시장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아 기다려 볼게요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만약에 문제 생길 겁니다. 기술의 그 벽에 부딪힐 때 핵심 기술 소재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그때는 저를 찾아오세요. 근데 돈 바꾸서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아니라 업체 그 단계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쭉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KF21에 대한 홍보 엄청 하고 있고 이거 뭐 수출한다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뭐 F-35를 비롯한 이 5세대 전투기들이 확산이 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4.5세대 우리 KF21이 해외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 언론, 기성 언론들의 문제인 게 F-35를 가지고 가는 나라, 판매하는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우수 고객, 우수 동맹, 그리고 뭐 아주 뭐 상당히 우방 중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나라, 동맹 체제도 있고 우방 체제도 있는데 그런 나라만 주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외형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산유국들 친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나라들한테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아니 그럼 내가 진짜 너하고 우방이고 동맹이냐? 이렇게 해서 사우디가 대표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긋나려고 그러죠. 아니 나 딴 데 가서 물건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노후 전쟁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또 딴 데 의존할 수 있는 게 러시아제 그 스텔스나 중국제를 이제 알아보려 했는데 전쟁이 딱 터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완전하게 다 차단. 만약에 글로 가서 뭘 한다면은 너하고 나온 끝이야 미국에서는 딱 정확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현재 군사력 측면에서 보호. 이집트도 그렇고 이집트는 군사 원조, 자금 원조하고 사우디는 군사 보호, 군사력. 주변국이 만약 이란이 만약에 쳐들어올 것 같으면 참전해서 막아줄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런 이제 비공식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산유국이 이제 대표적 사우디가 벗어나질 못해요. 네. 그러면 5세대 전투기는 어쨌든 이스라엘 때문에 판매를 못하는 것도 있고, 다 복합적이죠. 근데 그래도 또 욕심도 있고 자기들도 5세대를 갖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소련, 러시아하고 중국과는 차단이 돼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조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열리고 있고 우리한테 기회가 그게 바로 이제 우리 4.5세대지만은 우리는 또 5세대를 목표로 지금 이게 플랫폼 비행기 형태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부 부장창은 파면 돼요. 그 설계는 가지고 있어 현재. 슬금슬금 이제 흘린 적 있어요. 뭐 몇 년 전에 내부 설계를 준비는 되어 있다. 파낼 수 있다. 엔진은 어떻게 배치했고. 그래서 준비는 얼마든지 돼 있는데 이 소위 1차 양산이라는 게 2차 양산도 있고 120대를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또 필요하고 자금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세일즈 포인트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5세대 전투기로 가는 전투기니까 일단 사놓으면은 개량을 해주겠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래, 내 물건은 F-35 너희가 대상이 아니야. 대신 여기 있잖아. KF-21. 이거 엔진이 우리 미국제야. 아, 어차피 매출은 우리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제 엔진 문제가 뭐 부품 문제 있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제 그런 이제 복합적인 거죠. 우리 동맹국
한미 동맹 거기서 물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단 이거 가져가고 급한 대로.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전투기가 5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 6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온라인상에서는 5세대 전투기 영국이 중심으로 개발하는 GCAP, 그러니까 GCAP.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가. 그거는 2030년도에 물건이 나온대. 그래서 우리 동맹국에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전투기가 있으니까 그거 사면 되잖아. 그거를 받고. 그러면 그 스텔스야. 그 사우디가 그러긴 하네. 그러면 이제 2030년 전까지는 한국하고 얘기 좀 잘 해보고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다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영국의 그 전투기를 사오면 되겠네. 그래서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진정이 됐죠. 네. 이제 계획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을 보면 5세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죠. 네. 미국제하고 영국제 전투기를 주력으로 쓰는데 사용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5세대 전투기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군사력의 차이가 나네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 미국이 아주 엄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서운하지 않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KF-21이 미국이 도와주겠다 엔진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설계를 완성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비행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이렇게 컨설턴트 형식으로 사천에 있는 그 카이 공장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항상 체크해줘요. 뭐가 잘못됐나 아니면 똑바로 만들고 있나. 네. 그러니까 마치 교수 같은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득 드는 질문인데 아까 그 중국의 그 5세대 전투기 사실은 5세대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국의 5세대 지금 그 전투기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KF-21 차이가 날까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 붙으면? 다른 분들은 다른 견해를 많이 얘기하시는 걸 아는데 어쨌든 스텔스인데 그래도 스텔스인가 숨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쏴버리면 개발 자체가 시작이 그렇게 됐고 미국 전투기에 비교해서 떨어지다는 거지 다른 나라 전투기에 비교해서 그게 모자르다. 그러니까 기존의 4세대, 4.5세대보다 못하다는 건 아니죠. 어쨌든 명색이 5세대인데. 그 스텔스 기능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거군요. 그래서 KF-21이 빨리 그 블록 3 이상으로 가면은 그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게 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블록 3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냥 스텔스화 시키. 스텔스화 시키는. 네, 그 KF-21이 더 개발 이제 스텔스 성능을 가미해서 별도 개발도 해야 되거든요. 돈 들여서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2032년 정도에 이제 출범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계획 자체 플랜이 그 전까지는 기존 우리 블록 1 공대공 전투에 특화된 블록 1 그 다음에 지상 해상까지 공격할 수 있는 목표물을 블록 2는 그 다음 단계에서 2032년에 다 사업이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 사업이에요. 그 스텔스로 발전하는 거는 그 형태를 가지고 그 전투기 외형을 가지고 발전하는 거는 그때부터 2032년부터. 그래서 준비는 되고 있는데 일종의 좀 보안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하죠. 네. 근데 어쨌건 우리 만약에 이 스텔스 기능 요것만을 뺀 그 외형적인 뭐라 그럴까 비행 능력이라든가 전투 능력 요런 걸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중국의 5세대 전투기와 만약 우리가 스텔스까지 됐다 하면은 그 외의 부분에 지금의 J-20은 능가하겠죠.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은 이제 2032년 스텔스 기능만 빼면은 스텔스 기능을 넣으면은 네. 그 블록 3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KF-21의 스텔스 성능을 이제 넣어서 완성 더 발전이 되면은 J-20 정도는 능가를 하겠죠. 중국이 5세대보다는 낫다. 예, 현존하는 중국의 J-20은 능가하겠죠. 물론 하긴 중국도 지금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고 또 6세대라고 표현하는 완성된 5세대를 향해 가니까 그때 가서 또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격차가 좀 줄어들긴 하죠. 지금보다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KF-21 우리가 이 비행기가 해외에 많이 팔리고 그리고 그것이 돼야 자꾸 우리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많은 나라에서 팔리게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기존에 그 우리가 방산 수출하는 대상국들이 있죠. 네. 동구권, 유럽. 네, 뭐 동유럽, 그다음에 뭐 남미의 페루도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수 고객으로 들어가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을 이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측면에서 정부 차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세일즈가 먹히죠. 그러니까 유럽의 방산이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중간에 또 성능도 입증된 것도 있고 프랑스의 뭐 미라주 3 전투기, 미라주 3이라고 하는 전투기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방산 우리 수출 대상국들을 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KF-21까지 살 거고 여기에 추가해서 새로운 이제 나라들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180여 개국인데
좀 그 사이에 난 150여 개국이었더니 180여 개국으로 늘었어요. 조그만 나라들 도시국가들 독립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180여 개 국가 중에서 전투기 전력을 중요시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적습니다. 뭐 한 3분의 1 이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50개국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 50개국 중에서 또 공군력에 대한 자금, 예산도 확보하고 운영 유지를 잘하는 나라를 또 선별해야 되고 그 나라의 성향이 뭐 구공산권 쪽이냐 아니면 이제 뭐 독재 국가냐 미국이 싫어하는 그거를 다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걸러내다 보면은 실제 KF-11 전투기 팔라르가 실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프랑스 다소사가 이제 60년대 미라즈 3이라는 미라즈 3 그 전투기 가지고 이제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데 그 나라 대상국들로 보면은 미국제나 소련제 전투기를 이제 뭐 사기가 거북한 나라. 그러니까 제3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민주국가라도 뭐 회색 국가들 좀 양다리 걸치는 그런 나라 상대로 영업을 잘해서 잘 팔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역사적인 사례가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진출을 해서 그러니까 공군력의 규모, 예산, 집행, 그다음에 성향 그걸 다 이제 나라별로 분석해서 영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F-50 경전투기를 보면은 좀 무모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구매할 능력도 안 되는 나라, 그 미국이 그러한 그 경전투기도 얘네들이 가지면 안 되는 나라. 미국이 원하지 않는 나라에다 팔려고 시도를 했었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캐나다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미국 땅이 북미가 있고 밑에 중미, 남미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중남미에서 괜히 가서 뭐 낭비를 한 적이 있죠. 영업을. 이게 바로 한 7, 8년 전 이내 얘기예요. 최근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엔진이 미국산이고 미국의 허락이 또 있어야만 된다 하면은 결국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 여러 가지 그 동맹 이해관계 이런 자기도 것들로 맞아야 되는 같이 맞아야 된다. 네, 공동 이익. 이해관계가.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석하고 이제 접근하면은 비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이 도와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너 세일즈 하고 있냐? 거기 요즘 나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엔진 그 뭐 계약되면 엔진 내가 빨리 줄게. 빨리 만들어 줄게. 내가 특별히 더 땡겨서 만들어서 거기에 껴서 팔 수 있게 해줄게. 네. 그런 이제 특혜를 줄 수 있죠. 지금 KF-20이라고 경쟁이 되는 모델 혹은 나라 어디입니까? 프랑스 계속 말씀하시던데 거긴가요? 현재 경쟁 대상은 없어요. KF-20. 아니 지금 순수하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근데 앞으로는 이제 몇 년 지나면 생기죠. 튀르키예 칸. 튀르키예가 나온다. 네, 튀르키예가 더 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 인건비도 싼 것 같고. 하여튼 거기 묘한 게 이 튀르키예가 20여 년 전에 우리 방산에 아주 우수 고객이 있는데 일종의 기술 위주로 사갔어요 돈을 주고. 그래갖고 자주포, 전차, 초동훈련기, 고동훈련기 이제는 우리 KF-20급의 전투기까지 이 아주 대표적인 5가지를 그대로 카피를 뜨면서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는. 우리가 가서 이제 뭐 제시를 하면 또 쫓아와서 경쟁합시다. 나도 똑같은 거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모든 게 내용들,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발표할 때 말할 때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 게 뭐 형제국가? 난 그거 상당히 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국 방산과 관련해서는 형제 국가가 아니라. 근데 그 얘기를 6.25 전쟁 때 우리 이제 참전해서 도와줬다는 그 과거지사 얘기죠. 과거 얘기지. 현재와 미래를 보면은 그런 거 단어 다 수식어 다 빼야 돼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이잖아요. 나토에서 미움받는 국가죠. 그렇죠.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건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되면은 나토 자체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사줘야 되는 또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사례가 말씀 잘하신 게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 소위 그 제트 엔진의 초음속의 고등 훈련기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우리 거를 T50 계열을 이제 막 사겠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유인을 했는데 대신 자기 수송기, 자기네 만드는 수송기 A400 그것도 좀 사달라고 서로 이렇게 교환 판매를 하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거절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죽이더라고요, 스페인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그 튀르키예 후르제트라는 거를 사줄 테니까 튀르키예 너희도 우리 그 A400 수송기를 사줘. 서로 교환하자 해서 그게 합의가 됐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말씀대로 시작은 됐어. 그러니까 우리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런 그 품목, 물건들을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유럽에 나토라는 이제 이름 하에 좀 이렇게 미움을 받는 나토지만은 국가지만은 이제 슬슬 이제 남부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K방산의 서유럽의 그 시장이 완제품을 과연 저렇게 치고 들어간 나라가 생겼는데 만만치 않겠네요. 근데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 폴란드에도 여러 가지 그
기술 이전과 함께 그쪽에 현지 공장도 차리고 이러잖아요. 여기도 더 근데 이거 다 똑같은 거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기술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키운 것처럼 나중에는 다 이 방식 자체가 맞습니다. 경쟁자를 만드는 거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맞습니다. 아주 잘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히 보고 계시네. 아.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그 KT전자, 흡연차 그게 이제 뭐 1000대, 지금 이제 180대 가 있는데 나머지 820대를 이제 더 사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다 뭐 자기가 사용할 게 아닌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를 한 30대, 40대 동시에 만들면서 그 밑에 나라, 뭐 슬로바키아 이런 옆에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서로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싸게 줄 테니까.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는 뭐 또 이렇게 좀 제대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미뤄졌는데 그 기존의 K2 PL 버전, 그러니까 폴란드 버전 고성능 계량령을 좀 서로 금액이 안 맞으니까 대신 이제 기존 버전, 기존에 가져간 물건 있죠. 그 성능 계량이 안 된 거. 그걸 이제 합의를 이제 앞두고 있죠. 그래서 4월 달에 뭐 계약을 할 수 있다. 180대 정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양국 간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K방사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나머지 그 한 600여 대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또 판매를 거기서 하겠다. 동유럽에서. 뭐 루마니아까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루마니아가 지금 타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을 해서 또 팔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경쟁자들이 뭐 그렇게 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스텔스 전투기까지 또 개발을 자꾸 앞으로 위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 고성능 물건을 계속 개발, 그다음에 제작,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장 경제 같은 뭐 이렇게 지금 뭐 반도체 시장이나 그런 측면을 그대로 적용하시면요, 그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복잡하게 군사 무기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럽의 그 6세대 전투기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미국과 중국의 그 현황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도 기술 만만치 않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전투기 개발사를 한 70년 동안 보면은 돈들이 없는 나라예요. 특히 그 영국이. 그래서 혼자 못 만들어요. 기술이 있어도 혼자 못 만들고 누굴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토네이도 전투기, 뭐 제규어 전투기, 뭐 해가지고 유로파이터 타이푼까지 왔죠. 공동 개발이 많았어요. 그 나라 유별나게. 유럽 여러 국가들이. 예, 뭐 한 번은 뭐 프랑스하고, 한 번은 독일, 옛날 서독하고, 그다음에 뭐 전자장비는 이태리하고. 그런 역사가 한 뭐 6, 70년 동안 흘러온 거야. 공동 개발의 역사고 전투기가. 네. 근데 미국은 혼자 다 하는 나라고, 러시아처럼 공동 개발 절대 안 합니다. 네. 뭐 기술을 설계해서 주는 경우 있어도 그게 이제 뭐 T50 계열인데 우리 FA50이죠 현재는. 그 이제 그런 사례였고, 그냥 내가 설계해서 줄 테니까 니네들이 나머지 완성해 뭐 이런 경우였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발표한 GCAP, GCAP이라 하는 게 돈 문제가 우선시 돼서 결국 뭐 이태리는 또 기술 쪽이고, 그다음에 일본도 끌어들였죠. 돈을 좀 가지고 와라. 또 이들의 엔진 개발이 완성이 안 되니까 해줄게. 네, 롤스로이스 엔진 좋아. 그걸로 달고 장착하고 하면은 완성돼. 근데 그런 외에도 또 3개국이 이제 다 협의를 맺어서 끝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여기도 이제 뭐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독자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영국에서는 영국 중심으로 그럼 돈부터 좀 보여줘. 캐시부터. 그리고 지금 내가 우리 영국 방산이나 이제 이 공동체, 이태리 같이 공동으로 만든 헬기도 있는데 이것도 좀 사주지? 먼저 사주고 돈 좀 지르고 오면은 내가 껴줄게. 그때 가서는 뭐 정식으로 일본한테 얘기해서 껴주자고 얘기할게. 일단 돈부터 써봐. 그래서 그런 단계, 그러니까 돈 문제가 좀 많아요. 영국 주도하는 그 GCAP 소위 6세대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전투기는 특히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독보적이에요. 엔진, 제일 중요한 엔진. 레이더 기술도 있고, 영국이, 이태리하고 같이 공동 개발국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돈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35년 목표로 이제 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완성된 물건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근데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플러스 이제 알파 시간을 줘야 되는 게 5년을 더 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좀 버벅대요. 하다 보면은. 시험 비행도 많이 해야 되고, 기술적인 측면이 또 이게 뭐, 외형적으로 6세대를 얘기하면서 실제 5.5세대 정도 개발을 한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협업 전투기, 네. 뭐, 무인 전투기 또 거느리는 기술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AI를 중심으로. 근데 AI, 그런 항공 AI 기술은 또 영국이 있대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BAE 시스템즈 중심으로. 그래서 다 그걸 융합하고 협의하고, 공동 개발이니까 서로 한번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율하다 보면은, 실제 출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이제 2040년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KF-21을 열심히 팔고 다니거든요. 열심히. 그 전까지. 네, 그게 이제 또. 딱 우리 KF-21이 판매될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네. 그러니까 시장에 그 물건, 나보다 뭐 조금 더 나은
물건이 나오기 전에 출시되기 전에 그 전에 막 열심히 가서 다 팔아놔야 되죠. 그래야 될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유럽도 6세대 전투기에서 보는 거는 스텔스 기능 외에 이 AI를 활용한 이 연계 시스템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군요. 결국 이제 뭐 그 2040년대 이후에 뭐 2060, 70년, 80년까지 오랜 기간 써야 되니까 당연히 그 시대 가면은 AI가 이제 다 모든 거를 이제 다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용을 이제 해야 되죠, 전투기에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고 돈도 좀 투자금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협업하고 협의하다 보면 또 조율하다 보면 뭐 만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개발이 그렇게 간단하게 안 끝나요. 우리가 지금 KF-11이 인도네시아 끌어들여서 했다가 지금 거의 지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하긴 사공이 많으면 뭐 배 산으로 간다고. 네, 알겠습니다. KF-21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현재 경쟁자 혹은 앞으로의 잠재적인 경쟁자들, 유럽의 6세대 전투기, 뭐 여러 지점을 봤는데 요거를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그 글로벌 항공 이 기술이 어느 쪽으로 갈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진짜 말하는 6세대 NGAD가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꼭 들어가야 돼서 그 무인 전투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스타워즈 옛날 그 영화도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하고 그림이 다른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레이저도 막 쏘아야 되고 레이저 빔도 쏘면서 격추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했던 인간이 머릿속에서 SF 영화도 뭐 많지만은 결국 그게 다 실현이 되더라고요. 시간 문제지. 그리고 이제 지구의 어떤 역사 문제지 결국에는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2025년이지만은 뭐 많은 것들이 등장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KF-21이 이제 그 와중에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에서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차세대 지금의 KF-21은 이제 그냥 등장했으니까 차세대라고 하기 좀 그렇고 존재를 하니까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세대 전투기도 또 개발을 또 이제 시도를 해야 돼요. 네. 그것도 향후에 이제 5년 이내에 뭐 정책 결정도 해야 되고. 하여튼 현재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군요. 네, 모든 지금 분야가 빨리 우리도 KF-11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네요. 네, 급하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그 K2 전차의 수출이 증가되는 뭐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뭐 아주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도요. 지금 명확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긋고 얘기해야 되는데 K방사를 너무 띄우다 보니까 아니 어디가 수출이 된 거야? 난 지금 계속 반문하고 있는 게 아니 대표님 그러면은 폴란드 말고 또 이렇게 사인해서 지금 결정된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폴란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폴란드에서 추가 주문을 한다 뭐 네, 이런 얘기. 2차 네. 앞두고 있다. 4월 달에 뭐 한다. 그 대수는 이제 대략적으로 180여 대.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나라가 어디지 하는 지금 의문을 좀 다니면서 좀 하고 거의 있습니다. 폴란드 중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고정 출연한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PD님 어디야? 폴란드 말고 없는데 이걸 딱 봐. 딱 한 나라야. 뭐 무수하게 얘기되는 거. 우리 유튜브 업계에서 얘기하는 뭐 나라들 다 계약 안 됐어. 확정 안 됐어. 그냥 서로 입질만 하고 있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아 이게 뭔 얘기야? 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근데 이제 다들 기대하는 게 네. 지금 유럽, EU의 그 국방비가 뭐 5% 이상 막 이렇게 2배 이상 증가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막 이렇게 무기들 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던데요. 글쎄요, 자꾸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지나간 역사를 자꾸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0년대, 80년대 그 제가 뭐 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유럽의 그 냉전 무기 체계 도입하고 이제 소위 군비 경쟁 그 소련을 상대로 바르샤바 조약국 그때 보면은 서독 그 당시에 독일 서독이죠. 서독은 군비 증강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특히 영국은 그런 와중에도 그때도 마치 지금의 위기처럼 핵무기, 핵전쟁, 전술핵이라든지 그런 위협이 이제 상존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제 항상 돈이 없다 보니까 맨날 말만 앞서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이 그 프랑스 위에 있는 나라, 그다음에 뭐 당시에 서독의 옆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다 올망졸망한 나라들, 군사력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토가 탄생한 건데 옛날에 49년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게 립 서비스 아닌가. 그리고 돈이라는 게 국방 예산이 게 그냥 발표할 때는 내가 이만큼 쓸 거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몇 년도에 얼마씩 어떤 공장에 어떤 국가의 방산업체에 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냥 내가 비전 플랜만 이렇게 제시해요. 그것도 작은 나라 덴마크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처음에 1차적으로 하도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EU 입장에서는 얘기했는데 이미 그 유럽의 서유럽 중심의 방산 그 업체들이나 공장들이 사실상 옛날 같지 않아요. 2001년도 이전 같지가 않아요. 다 와야 되고 그리고 대테러 전쟁 중심의 무기 체계 생산하는 데 특화돼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재건해서 가동하려면 준비하는 시간 거기에 투자되는 이제 뭐 그 플랜트 공장 시설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가 뭐 지금 뭐 당장 뭐 독일은 그 부지 공장 그 부지나 건물이 모자라서 뭐 자동차 생산하는데도 뭐 의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며칠 전에 기사가 뜨는데 그거를 일단 1차적인 그 재건을 하려면은 한 5년 걸리고 그래서 시정 무기를 전차 예를 들어서 전차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추가 생산을 하려면 또 한 5년 걸려서 배치하는 것까지 그러면 한 10년은 그냥 휘딱 날아가요. 네. 그리고 이 유럽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자기들 일단 그 영역 권역 내에 중심으로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동유럽, 폴란드 동유럽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외면을 당하고 못 사는 지역이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희생도 많았고 그 대표적으로 폴란드인데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어떤 미국제 무기하고 대한민국 무기제를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도입을 이제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달라요. 서유럽하고 어떤 방산업체 규모나 전통, 역사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서유럽에서 EU 중심으로 얘기한 거를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 실천을 니들 할 거야? 옛날에도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던 게 많은데 아니면 중간에 개발하다 취소하고 과연 그게 말로 이렇게 실천이 돼? 그냥 트럼프를 향해서 립서비스 한 거지 도망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거를 별로 이렇게 평가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소소하게 작게 이제 뭐 무기들은 뭐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뭐 소형 전술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기가 쉬워서 발주를 할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예산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산돼서. 근데 그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 제품을 오게 해서 제대로 경쟁을 시킬까? 그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뭐 동유럽 중심으로 북유럽이나 자주포, K9 자주포가 뭐 지금 11개국 이상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그들이 서유럽 중심 그 영국이나 독일, 특히 프랑스도 껴야 되고 이 나라들이 이제 잠번했습니다. 기존의 그 자주포를 궤도식에 비싼 궤도식 만들기 좀 시간 걸리는 궤도식보다는 트럭형을 이제 선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스웨덴에서 만든 그 아처, 그 스웨덴 보포스사 지금은 이제 영국 회사로 다 통합이 됐지만은 그거를 이제 별로 이렇게 5, 6년 전만 해도 아유 저게 트럭형인데 뭐 그게 대단하겠어 했는데 자기들이 팔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또 미국까지 관심을 지금 표명했어요. 뭐 네. 그 특별한 기동 부대에서 저걸 쓰면 좋겠다. 트럭형이니까. 그래서 그들만의 네트워크 어떤 유지하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주포 시장, 궤도식 자주포 시장 또 앞으로는 무인화 돼야 되는데 무인화로 사람 안 태우는 걸로 그 AI 넣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전망을 볼 때 지금은 이게 호황인데 우리 자주포가 K방산 대표 그 물건이 이게 우리가 개발을 그 개량 발전을 안 하면은 좀 지금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K방산의 존재가 진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은 긴장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흐지부지 하면은 결국 한 5년 후에는 또 지금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걱정이에요, 그게.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그 폴란드에서 우리의 무기에 대한 성능 평가가 뭔가 공개 테스트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국방비 증강과 함께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사, 그날의 역사를 일단 봐야 돼요. 이 무기 체계를 이제 제가 뭐 꼭 생각해 왔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특성에 대한 역사를 일단 근래 역사도 봐야 돼요. 이게 어느 나라하고 친하고 아니면 왼수인지. 그러면 확연하게 냉지실 때 이게 딱 그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르샤바 조약국, 네. 그 동유럽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나토에서 다 먹었지만은 그 나토 내에서도 뭐 거의 저기 서자? 쟤들 늦게 들어온 애들? 그 어떤 그게 있죠. 좀 이렇게 비공식적인 그 좀 이렇게 비하하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서 더 비하 속으로 싫어하는 나라가 튀르키예. 이슬람 국가. 근데 튀르키예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분에서 지금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국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자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역사적으로 그 옛날 중세 역사 보면은 그래서 이슬람 국가 그 튀르키예 옛날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오스마니 뭐 해가지고 많이 쳐들어갔잖아요. 동유럽 쪽으로 남부 유럽으로. 그 역사도 적용을 해보면은 경제도.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후르제트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양산도 안 들어왔는데 그거를 서로 수합 바터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또 정서가 일부 남부 유럽하고 또 뭐가 이렇게 얘기가 대화가 되고 뭐 그게 있어요.
뭐 제가 현지 출장을 스페인에 그 세르비아 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러면 튀르키예들도 오고 뭐 브라질도 오는데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정서가 이게 지들끼리 말이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하고 지금 가깝잖아요. 네. 뭐 범죄가 있지만은 이 방산 쪽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베이스로 깔고 그 영업, 세일즈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덴마크 중심에 아니면 프랑스 중심에 그 뭐 예산 발표한 거 돈 쓰겠다? 그거 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이런 어쨌든 뭐 무기, 방사는 그 정치적인 결정 사항이 주요 어떤 사유가 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성능 면에서 보면 이 K2 전차 기존의 레오파드 2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장단점? 저는 현재 좀 동등하다고 보고 있어요. 레오파드 2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발음상 레오파르트, 뭐 레오파르트 이렇게 하는데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네. 숫자로 얘기하면. 근데 1형은 뭐 1965년대 등장해서 주포, 그러니까 화력을 제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주포가 105mm 라이플포, 강선이 있는. 그다음에 전체 무게, 이 장갑을 이제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이제 무겁다, 가볍다로 나눠지는데 35톤대.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제 구형화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이제 그 공급을 해줬는데 퇴짜를 놓고 있고 그러니까 성능이 안 나오니까 레오파르트 1은 이제 옛날 무기가 됐고 그래서 그 후속으로 나온 게 레오파르트 2인데 이 2의 기본형 최초 버전이 1977년도에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력이 120mm 강성포가 아닌 활공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거리가 멀고 파괴력이 강하겠죠. 그렇게 해서 1977년도에 기본 버전 출발해서 현재 최신 버전이 2A8 뭐 이제 장갑을 더 이렇게 붙이고 뭐 방어 센서를 붙이고 해서 그다음에 파워팩도 성능을 높이고 해서 생존력을 이제 높인다고 해서 나온 건데 이게 뭐 뒤늦게 우리 그 K2 전차에 수출되는 거 폴란드에 진입하는 거 보고서 뭐 다급하게 개량해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2A7 7형에서 8형으로 1년 만에 막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독일에서는 긴장한 거군요. 이게 자기네 시장을 뺏길까봐 레오파드 2 그렇죠. 무기. 그리고 이제 K2 전차의 최초 버전들은 이제 파워팩이 이제 독일 랭크사 걸 쓰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게 연관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와 튀르키예의 관계와 독일이 바라보는 우리가 튀르키예를 바라보는 시각이 독일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겠네요. 그러니까 전차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그렇죠. 잠수함에서. 아, 잠수함에서도. 잠수함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종류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2099. 그거는 이제 그 독일산을 그대로 이제 가져서 이제 면허 생산. 그다음에 두 번째 214. 요것도 사실상 면허 생산. 그러니까 아주 우수 고객이었어 독일한테는 잠수함을 잘 사가는 9척씩. 그게 뭐 현지 조립하던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조립 기술을 이제 우리가 금방 이거 배우잖아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응용을 또 잘하고 그걸 가지고 소위 장보고 3라는 3,000톤대 잠수함을 우리가 설계했어. 아, 진짜 그 암살자라는 별명이 있고 그래서 그냥 물속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서 방어용으로는 최고의 무기라고 핵잠도 다가오면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핵잠도 공격해가지고 네, 침몰시킬 수 있는 네. 사실입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뭐 해상, 그러니까 그 바다, 수중의 이제 스텔스 무기죠. 아, 아주 1차 세계대전 이래로.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한 거죠. 독일산을 이렇게 우수 고객으로 썼는데, 아, 됐어.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어. 그것도 무거운 중잠수함 3,000톤 이상.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아, 이제 경쟁자가 등장했구나. 그동안에 이제 209나 214 두 종류의 잠수함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기술도 좀 받은 게 있어요.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것도 있고, 응용도 하고. 그래서 그 기술을 토대로 우리가 국산 잠수함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 쪽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장보고 3라는 우리 이제 한국명으로 이제 도사 안창호급인데 3,000톤급 이상이고 만재배사라면 뭐 4,000톤 가까운데 전체 공정에서 만들 때 아직도 그래도 한 20% 정도는 그 해당되는 독일제 뭐 기술이나 뭐 부품을 사다 쓰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독일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에서는 수익성이 그냥 급감한 거죠. 옛날엔 그냥 직판해서 면허 생산해서 기술료도 받고 했는데 수익이 왕창 떨어지니까 경쟁자, 더욱이 그 해당되는 한국형 국산 잠수함 가지고 옆에 나라 폴란드에서 뭐 두세 척을 팔겠다고 세일즈를 하고 있고 와가지고 또 캐나다 가서 뭐 12척을 팔겠다고 세일즈하고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네. 독일 잠수함하고 지금 현재.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독일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튀르키예 같은 참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이 기술 이전 전제로 물건을 팔 때는 여러 가지 감안하는데 설마 따라오겠어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해주는데 악착 같은 나라한테 걸리면 이렇게 악착같이 그냥 그걸 바탕으로 성장을 시키니까
근데 튀르키예도 그렇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매를 이제 방사 수출 2000년대 초반에 할 때 우수국이 튀르키예였고 그 당시 터키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니가 우리 말 잘 되고 잘 사갔어요. 뭐 2대, 3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또 유럽에 이렇게 좀 이렇게 곁들여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좀 이렇게 금방 또 배우는 나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우리 뒤를 쫓아오는데 인도네시아는 그게 안 돼요. 역시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그게 좀 뭔가 그 좀 민족성하고도 좀 관련이 뭐 있겠네요. 이렇게 좀 있어. 환경이 그나마 인도네시아는 이제 뭐 이렇게 막 날뛸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장보고 쓰리 좀 더 질문을 드리면 네. 스텔스 기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닷속에 잠수해서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래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흔적이 안 나오니까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그 AIP 기능. 그러니까 수중에서 좀 또 재래식 기관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이제 그거에 이제 적용이 된 게 뭐 214급부터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적용됐는데 이거를 국산화했기 때문에 또 그 관련 기술을 다 국내에서 다 만들고 있고 그래서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부분에서 분야에서는 뭐 아주 탑이죠. 그 성능이 최대한 뭐 수중에 오래 머물 수 있고 보통 어느 정도 머물 수 있어요? 뭐 3주도 얘기하고 뭐 근데 그 실제 승조원도 생각하면은 그렇게 오래 또 있기도 그렇죠. 근데 또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특화되어 있죠. 우리 한반도 해역에. 그러니까 멀 태평양을 나가서 이제 거기서 오래 있다는 것보다는 한반도 해역에서 방어용으로. 예, 좀 그나마 들락달락 잽싸게 막 그 기지에 다 원대복귀해서 뭐 다른 것만 뭐 먹을 것만 좀 빨리 싣고 다시 나간다든지 뭐 그런 이제 보급에 있어서 좀 뭐 간편한 그러니까 확장성, 그러니까 수중에 작전할 수 있는 그게 신속성인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좋은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멀리 뭐 태평양 가서 뭐 오래 있다 와라면 아무래도 원자력 추진 기관의 잠수함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한국에 특화된 방어용 잠수함으로는 우수하죠. 만약에 북한이 뭐 지금 뭐 핵잠수함 계속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자력 잠수함 그런 게 있다 해도 그냥 미리 바닷속에서 있다가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그냥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요. 뭐 그거 이제 틀린 말이 아니고요. 다만 현재 그 장보고 3 도산 안처급 잠수함이 이제 종류가 나눠지는데 현재 해군에서 이제 가지고 작전을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것도 일형이 있어요. 일형 세척이.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부족한 면들이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말씀하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을 완전하게 이제 보완을 한 게 2형. 네. 그걸 지금 현재 착수했어요. 만드는 걸로. 그래서 그 2형이 이제 2형부터는 그게 뭐 영어로 뭐 배치 2라고 하는데 먼저 거는 배치 1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실전 배치되면은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죠. 한반도 해역에서.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좀 뿌듯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예. 일단 전차 얘기로 다시 가면은 그 지금 이번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 이 드론 공격 자폭 이거에 드론. 대한 자폭 드론에 대한 이 위력이 딱 드러나면서 이제 전차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방어 아니면 공격이 같이 좀 들어가는 그래서 차세대 전차에 대한 개념이 좀 나오던데요. 그것도 역시 뭐 AI 무연화시켜서 AI가 다 그것도 AI 사람 희생 없이 파괴되더라도 사람이 없는. 조정 아예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근거리 뭐 리모트 컨트롤식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원거리에서 작전을 자기 인공지능 가지고 다 작전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노리고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최근에 K3 전차가 이제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형 디자인은 그렇게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역시 핵심은 내부 장비 AI를 이제 인공지능을 앞으로 어떻게 무인화시킬 거냐 넣어서 접목을 시켜서. 그러면 우리 자동차 자율주행 하듯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군인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무인, 그러니까 하나의 로봇으로 보는 거네요. 전차. 그러니까 로봇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 무인화는 이미 그 국내 기술로 K1 전차 기준으로 작년에 시험 평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본 기술이 있어요. 그냥 단순 근거리에서 그러니까 작전할 때 무인 전차 보내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근거리에서 작전할 수 있는 무인 전차는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했어요. 근데 그 차세대 전차는 아주 뭐 전부 그냥 로봇처럼 뿌려놓고 할 수 있는 그 소위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은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2030년대는 이제 실현될 수 있고 양산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전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넘어가려면 또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개념은 다 설정이 돼 있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핵심 전차의 기술은 바로 그 AI를 활용한 그 무인 전차 이걸로 봐야겠군요. 그리고 화력은 뭐 지금 뭐 130mm 주포냐, 140mm 주포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130mm나 140mm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서 뭐 주포를 이제 좀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개념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오히려 뒤바뀌었죠. AI가 이제 대세가 된 거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K3 전차 개발은 바로 이 무인화에 초점을 맞춰서 더 강한 네. 이제 이게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이미 그 무인 기술은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두된 게 단순 무인화는 우리도 기술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 그런 이제 플랫폼에 넣을 수 있는 전투기나 전체에 넣을 수 있는 자주포,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포 그 기술을 참 저 유럽이 갖고 있어요. 아. 유럽의 영국이. 영국이 그래서 미국도 일정 부분은 협업을 해야 되는. 영국하고 그래서 영국이 최근에 전례 없이 그 한국 시장에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뭐 비용의 문제겠지만 가능은 하단 얘기네요. 그 뭐 우리가 또 돈도 지불해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다음 문제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별도로 좀 해설을 이렇게 해드리면은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체가 뭐 이렇게 별 볼일 없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러시아 침공한 쳐들어가는 러시아가 전술이 뭐가 좀 잘못된 게 많은 게 그러다 보니까 또 북한군이 이제 거기 투입돼 가지고 자기들이 막 깡으로 막 희생이 돼도 뭐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포로가 잡힌 뭐 병사들 얘기 이렇게 증언을 들어보면은 사전에 그 적진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화력 지원이 안 됐다. 네. 그 화력 지원이라는 게 전차포가 아니라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일단 쏟아붓고 초토화시키고 갔으면은 거기서 이제 뭐 우리 전쟁 영화 보면은 그래도 살아남는 뭐 대전차 로켓포가 들고 그거 이제 소수가 저항을 할 테지만은 처음부터 들이붓고 왔으면은 다 어느 정도 제압을 해서 드론도 이 드론 조종하는 것도 다 어느 정도 초토화시키고 갈 수 있는데 결국 사람이 드론을 조종하니까 뭐 1인칭이라도 그 부분이 이제 화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실패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얘기냐면은 전차는 계속 생존을 하지만은 그거와 이제 결합이 돼서 자주포 K9 자주포. 같은 자주포는 계속 더 필요할 거다.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세분화되는 게 우리나라의 궤도식이죠. 그 캐터필라 그거 말고 이제 유럽은 그러면 그냥 트럭형으로 더 많이 만들어. 빨리 만들 수 있어. 경제성. 예, 트럭형으로 더 우리 진화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K방산이 또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자주포 시장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 트럭형으로 싸요 이게. 싸고 빨리 만들고. 그래서 필리핀 우리 방산 K방산 우수국인 필리핀 또 이스라엘제 그 트럭 자주포를 또 사고. 그래서 이게 면밀히 보면은 복잡해 이것도. 그러니까 이 러우 전쟁 때문에 전차의 그 전투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군요. 작전이. 그래서 이게 통합 전쟁, 이제 뭐 네트워크 전쟁이 뭐 요즘에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자꾸 그 드론, 자폭 드론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시되는. 그러니까 공격 헬기, 전차, 자주포, 자폭 드론, 뭐 무인 차량 다 그냥 오밀조밀 작전을 아주 복잡하게 짜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중에 AI죠. 네, AI. 결론은 AI로 다. 신속하게 인공지능이나 이제 뭐 아주 양자 컴퓨터 따라락 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이 비행기도 제6세대 항공기에서도 AI가 핵심인 거고 스텔스는 기본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전차, 잠수함 모든 게 다 AI로 다 들어가는. 2030년대는 이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분야. 알겠습니다. 이게 참 AI 시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로봇화돼가는 하나의 과정, 전 단계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머리에서 떠오르는 그 영화는 터미네이터 시리즈. 터미네이터 그러네. 그게 머리에 계속 떠올라요. 대표적인 게 거기에 그 전투 로봇, 그다음에 공중에 떠서 막 사람들 죽이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 온다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결국 그러니까 무인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무인화시키면서 더 조용히 상대 급습할 수 있는 위력을 갖느냐. 진짜 무서워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 모든 그 방산 기술이 집약적으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고맙습니다.